안녕하세요. 저는 곧 대학생이 되는 딸을 키우며 골프웨어 매장을 운영하는 50대 돌싱녀입니다. 남편하고는 17년 결혼 생활을 하고 종지부를 찍었는데요. 17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얼마나 긴 시간인가요? 부부로 연을 맺었으면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있어야 했는데 저는 남편 놈에게 마지막까지 기만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를 속였던 대가를 돌려받았고요.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동안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딸 하나를 키우며 여느 부부처럼 평온하게 잘 살았어요. 오래된 부부다 보니 신혼부부 같은 설렘과 알콩달콩함은 없을지언정 그보다 깊고 진한 가족애와 의리가 있다고 생각했죠. 불꽃 같은 사랑이 끝나고 나서부터의 믿음, 의리, 책임감 같은 거 말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그런 것이 진짜 사랑이 아닐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불꽃 같고 짜릿한 사랑을 원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것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붙이긴 그렇고 욕망이자 욕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작은 남편과 같이 갔던 동창회에서였습니다. 부부 동반 동창회가 있다고 했고 저한테도 참석을 하자고 했어요. 그전에도 자주는 아니더라도 두세 번 정도는 참석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대학교 동창 모임이라고 했고 그 친구들하고는 여전히 잘 지냈기 때문에 서로 다 아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 동창 모임 사흘 전에 갑자기 저한테 여보, 이번 동창 모임 그냥 안 와도 될 것 같아. 라는 겁니다. 왜? 그냥 부부 동반 말고 동창들끼리만 보기로 했어. 생각보다 못 오는 와이프들이 많다 그래서. 아, 그래? 알았어. 갑자기 부부 동반이 아니라 친구들끼리만 보기로 했다기에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다른 동창의 아내인 정미 씨를 마트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같은 마트를 비슷한 시간대에 이용하기 때문에 마주칠 때가 종종 있었죠. 안녕하세요, 정미 씨. 어머, 안녕하세요. 장 보러 오셨어요? 네. 참, 금요일 저녁에 모임 있는 거 얘기 들으셨죠? 오세요? 정미 씨는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 그거 부부 동반 취소됐다고 하던데. 친구들끼리만 그냥 모인다고. 어머, 정말요? 그랬나? 저희 남편은 그런 말 없던데. 왜 취소됐지? 아직 안 전하셨나 보다. 오랜만에 다 같이 본다고 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아쉽네요.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더니 자기들끼리만 가려고. 그러게요. 아니면 다음에 시간 되는 사람들끼리 한번 따로 봐요. 알겠어요. 그렇게 저는 정미 씨와 간단한 얘기 후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정미 씨에게 카톡이 왔더라고요. 미소 엄마, 남편한테 물었는데 부부 동반 그대로 한다던데요? 저보고 같이 가자던데. 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의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다시 물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퇴근하고 온 남편에게 물어봤죠. 나 어제 마트에서 정미 씨 만났거든? 현승 엄마 말이야. 아, 재우 와이프 말하는 거지? 근데 정미 씨 말론 부부 동반 그대로 한다며? 그 말에 남편이 순간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 미묘한 표정 변화를 본 저는 속으로 뭐지 싶었습니다. 아, 맞다. 그대로 한다고 했다. 깜빡했어. 뭐야, 부부 동반은 취소됐다며.
빠지는 사람 많다고 해서 안 할까 하다가 다시 한댔어. 내가 깜빡했다. 회사일 바빠서. 당신도 올 수 있지? 라는 겁니다. 모임 하루 전날에 갑자기 다시 올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데 좀 황당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남편이 정말 착각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참석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부부 동반 모임에 참석해보니 아내들도 많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임에는 처음 본 여자도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그 누구의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한미경이었는데 남편의 같은 대학교 동창이라는 거예요. 남편은 공대생 출신이다 보니 주변 동기들도 다 남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한미경이라는 그 여자가 그 과에서 유일한 여학생이었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동기 모임이니까 못 올 건 없는 자리이긴 하죠. 다들 친구기도 하니까요. 들어보니 미경 씨는 대학 졸업 후 결혼을 했다가 한 번 이혼을 했고 그 후에 다시 재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남자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화교라고 했습니다. 돈이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사업도 여러 가지 하고요. 그 여자는 피부에서 반질반질 광이 나고 옷차림도 그렇고 돈이 꽤 많아 보였습니다. 날씬하고 관리도 많이 하는 것 같았죠. 재혼하고 내내 중국에서 있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다는데 오랜만에 보는 거다 보니 동창 모임에서 다들 반기더라고요. 저도 평소 같았으면 남편의 오랜 친구를 진심으로 환영해 줬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이 그 전에 저한테 뜬금없이 부부 동반 취소됐다고 거짓말했던 게 혹시 미경 씨 때문인가?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왜냐면 미경 씨와 남편은 굉장히 친밀해 보이기도 했고 특히 남편이 미경 씨가 온 것에 들떠 보였거든요. 와이프인 제 입장에선 좀 꽁깃꽁깃할 수밖에 없었죠. 미경 씨는 제가 옆에 있음에도 저희 남편과의 친분을 과시했고 남편도 그런 것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아, 성우야. 너 예전에 내가 이런 색 안 받는다고 그랬잖아. 너는 밝은 색을 입어야 얼굴이 산댔는데 왜 이렇게 칙칙하게 입어? 와, 그런 것도 다 기억해? 너 기억력 좋다. 그게 언제적 일인데. 그런 건 다 기억하지. 하면서 막 옛날 얘기도 하고 화기애애하더라고요. 저도 옆에서 같이 웃고는 있었지만 마냥 기분이 좋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남편은 뭔가 얼굴도 상기되어 있고 기분도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 미경 씨라는 친구는 엄청 오랜만에 만난 거지? 줄곧 중국에 있어서 보기 힘들었으니까. 오랜만에 봐서 좋나 봐. 내내 싱글벙글. 아, 내가 뭐 싱글벙글이야. 남편은 이상하리만치 들떠 보이긴 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오랜만에 옛 친구를 만났으니 기분이 좋은가 보다 하고 말았죠. 그런데 그 뒤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폰을 보면 내내 킥킥거리더라고요. 남편은 평소에는 폰을 그렇게 많이 보는 편은 아닌데 그맘때는 이상하리만큼 폰을 자주 보고 손에 쥐고 생활하는 겁니다. 평소에는 저도 남편의 폰으로 사진을 자주 보는데요. 왜냐면 남편은 갤러리를 폴더별로 정리를 해놔서 보기가 좋거든요. 그런데 그맘때쯤에는 자기 폰도 못 보게 하고 설령 본다고 해도 옆에서 쩔쩔 매면서 빨리 돌려달라고 자꾸 그러는 겁니다.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아내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좀 묘하더라고요. 저는 혼자 계속 찝찝한 기분을 가지다가 남편의 폰을 한번 보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부부라지만 남편의 폰을 본다는 게 좀 찔리기는 했는데 그맘때 계속 뭔가 찝찝하더라고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자는 남편의 폰을 챙겨 나와 확인을 했는데요. 별거 없겠지, 내가 괜히 그런 거겠지 했던 저는 폰을 확인해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남편은 그 한미경이라는 친구와 정말 많은 대화를 수시로 나누고 있었거든요. 아침 인사부터 시작해서 점심을 뭘 먹고 있고, 오늘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퇴근할 거고, 하루의 모든 일정을 다 공유하는 겁니다. 여자친구나 아내랑 할 만한 행동을 그 여자와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저랑은 연애 때도 그렇게 하루 종일 연락을 주고받지는 않았는데 말이죠. 심지어 어디 괜찮은데 다음에 가보자, 다음에 술 한잔 하자, 밥 사줘 등등 흘러가듯 약속도 많이 잡았습니다. 실제로 만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그 대화만 보면 영락없이 둘이 사귀는 사이 같더라고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이런 일상적인 대화를 끊임없이 나눴다니. 게다가 평소에 폰을 보며 그 시시덕거리는 모습도 다 떠올랐죠. 저는 심장이 막 뛰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솔직히 이게 바람이 아니면 뭐겠나요? 저는 그 대화 내용을 일단 다 캡처를 해서 제 폰에 저장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전화번호도 따로 저장을 해두었죠. 남편이 잡아떼거나 증거를 없앨 수도 있으니 말이죠. 그리고 그날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하룻밤을 꼴딱 새고 다음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폰을 몰래 봤다는 사실에 뒤집어지더라고요. 어떻게 남의 폰을 훔쳐봐?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고. 그래, 그건 내가 미안해. 근데 한미경 씨랑 도대체 무슨 사이야? 그것부터 해명해줬으면 좋겠어. 친구 사이지 뭔 사이야. 아니, 각자 가정이 있으면서 그렇게 하루 종일 연락한다고? 시시콜콜한 얘기 다 나누면서? 친구니까 그런 얘기까지 다 하지. 당신이 직접 봤겠지만 뭐 있었어? 없잖아. 그것보다 왜 남의 폰을 함부로 뒤져봐? 당신 폰 내가 뒤져보면 좋겠어? 뒤져봐도 돼. 나는 캥기는 거 없으니까. 그럼 나는 있어? 친구 아니야. 친구하고 이런 대화도 못 나누냐? 당신은 친구 없어? 그러면서 저를 몰아가고 생난리를 치더라고요. 솔직히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남녀가 그렇게 하루 종일 시시콜콜 대화를 나누는데 그게 그냥 친구인가요? 어이가 없었죠. 남편은 이상한 눈으로 보는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폰을 봤다는 거 자체에 흥분해서 계속 저에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당신 이거 의부증이야, 알아? 남편 폰 한 번 봤다고 의부증이라니.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미경이랑 나랑은 그냥 순수한 친구 관계인데 당신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라고. 아유, 뭐 친구하고 대화도 못 나누겠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 나 당신 무서울라 그래. 남편의 말에 저는 일단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너무 몰아세우기도 했고 친구라고 박박 우기니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사실 그 카톡 대화에서 어떤 성적인 뉘앙스나 외도의 냄새를 풍기는 단어 같은 건 없긴 했거든요. 그 일로 남편과 저는 서로 감정이 좀 상했는데 특히 남편은 저에게 티나게 툴툴거리더라고요. 저희 딸이 아빠 왜 저러냐고 할 정도로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던 저는 일단 그 일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일의 잔상은 꽤 오래 남았어요. 왜냐면 그 대화에서 남편이 너무 신나하는 게 보였거든요. 연애할 때의 설렘을 느끼기라도 하는 양 들뜬 게 글자에서도 보였던 거죠. 그 부분이 와이프인 제 입장에서 너무 기분 더러웠던 거고요. 내가 남편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았나 보다 새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한테는 작은 의심의 씨앗이 생겼어요. 직접 둘이서 만나지는 않았다지만 그 둘의 대화를 유추해보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한마디로 당장은 어떤 불륜의 관계까지는 아니라고 할지언정 언제라도 그런 관계로 발전 가능한 사이라는 것은 확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날 후로 폰도 2중 3중 잠금을 걸어놓았고 아예 잘 때도 폰을 주머니에 넣고 잘 정도였습니다. 솔직히 자기가 찔리는 게 없으면 저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뭔가요?
어이가 없었죠. 그러던 와중 정미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의 친구 와이프요. 네, 정미 씨. 아, 경옥 씨, 지금 뭐 해요? 통화할 시간 돼요? 갑자기 제 시간을 묻더라고요. 아, 네. 왜 그러세요? 경옥 씨, 요즘 성우 씨랑 사이 어때요? 저희 남편이랑요? 그 말에 저는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정미 씨가 뭔가를 알고 물어보는 것 같았거든요. 왜 그러세요? 아니, 내가 우리 남편한테 희한한 걸 들어서요. 이걸 정미 씨한테 말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뭔데요? 저번에 우리 모임 갔을 때 그때 미경이라는 여자 왔던 것 알죠? 정미 씨도 한미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되물었죠. 네, 알죠. 그날 보니까 성우 씨랑 유난히 친해 보이더라고요. 혹시 경옥 씨도 그거 느꼈어요? 그 말을 듣는데 그 분위기는 나만 느낀 게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뭐 대학 다닐 때 친한 친구였다곤 하던데. 그래서 집에 가는 길에 남편한테 넌지시 물었거든요. 성우 씨랑 그 미경 씨라는 분하고 유난히 친해 보인다고.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둘이 예전에 사귀는 사이였다고 하더라고요. 경옥 씨도 몰랐죠. 네? 저는 그 말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한미경과 남편은 과거에 연인 사이였다는 거예요. 남편과 한미경은 신입생 때 만나서 남편이 군대 가기 전까지 사귀었답니다. 친구 사이라고 했지 과거 연인 사이인 줄은 전혀 몰랐던 저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요. 정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 뭐 지난 일이고 이제 와서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나도 그냥 과거에 그랬다더라 하면 그랬구나 하고 말았을 거예요. 내가 뭐 주책도 아니고 그런 거 굳이 경옥 씨한테 전할 필요도 없잖아요. 기분 좋은 얘기도 아니니까. 그런데 왜... 경옥 씨,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요. 그 여자랑 성우 씨 뒤에서 따로 만나는 것 같대요. 네? 그 말을 듣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남편과 한미경 사이에서 뭔가가 있을 거란 짐작은 했지만 그 얘기를 제3자의 입을 통해 들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정말인가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우리 남편이 진짜 비밀이라고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얘기해 주더라고요. 성우 씨가 직접적으로 말한 건 아닌데 풍기는 뉘앙스가 딱 그렇더래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 경옥 씨가 전에 나한테 그랬잖아요. 부부 동반 모임 취소됐다고. 사실은 취소된 적 없는데 성우 씨가 거짓말한 거잖아. 그게 딱 생각나면서 아, 성우 씨가 경옥 씨를 속이고 있구나. 이거 내가 얘기해줘야겠다 싶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저를 위해 그 얘기를 전해준 정미 씨에게 너무 고맙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생각까지도 안 들고 너무 혼란스럽기만 했어요. 왜냐면 제가 막연히 남편이 의심스럽다고 생각하는 것과 아예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네 남편 바람 핀다더라 라는 말을 듣는 건 하늘과 땅 차이였으니까요. 그러면서 정미 씨는 한미경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얘기를 더해줬는데요. 한미경은 첫 번째 남편이랑 헤어지고 지금 남편이랑 재혼했는데 지금 남자가 한미경보다 10살 많고 학교 출신인데 중국이랑 한국 오가면서 사업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라는 게 불법적인 것도 있고 남자 자체도 중국에서 활동했던 건달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큰 술집이랑 성인 오락실, 중국 음식점 여러 개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한미경이 자기 남편이 운영하는 술집이나 밥집 얘기하면서 친구들한테 한번 놀러 오라고도 했었다네요. 저는 혹시 거기가 어딘지 다시 물어봐 줄 수 있느냐 물었고 정미 씨는 알겠다고 아는 대로 알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미 씨와의 전화를 끊고 저는 너무 눈앞이 컴컴했죠. 설마 했는데 남편이 정말 한미경과 외도를 저질렀던 겁니다. 그걸 동창들은 다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 했던 거고요. 당장이라도 남편을 족치고 싶은데 증거가 없었어요. 친구들이 너 바람 피는 거 다 안다더라 한다고 그게 증거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핸드폰도 꽁꽁 숨기고 다니고 증거를 뭐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그게 생각났습니다. 전에 사연 채널을 보다가 알게 된 건데 작은 녹음기를 사서 차 안에다 둬서 증거를 잡아낸 거였죠. 요즘은 초소형 녹음기가 잘 나오고 연속 녹음이 된다고 하니 타이밍만 잘 잡으면 증거를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증거가 불법이고 아니고는 추후의 문제고요. 그렇게 저는 인터넷에서 장시간 녹음이 되는 소형 녹음기를 찾는데 너무 현타가 오고 서글프더라고요.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싶고요. 남편 바람 피는 거 잡으려고 소형 녹음기 알아보고 있는 제 모습이 그렇게 비참한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증거는 찾아내야 했기에 저는 열심히 찾아서 적당한 녹음기 하나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남편 차 운전석 아랫부분에 그 녹음기를 달아두었죠. 행여나 걸리지 않을까 싶기도 했지만 사실 저도 이판사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녹음기를 달아두었다가 새벽에 몰래 내려가서 들고 와 확인을 해보고 다시 놔두기로 했는데요. 사실 그 녹음기를 그렇게 오래 두지도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틀 차 정도 됐을 때 남편이 퇴근하면서 그 여자랑 통화한 게 다 녹음이 되어 있었거든요. 나 지금 퇴근해. 넌 뭐해? 아, 집에 혼자 있다고? 남편은 오늘도 늦는데? 너네 남편은 허구한 날 늦게 들어오냐? 그럴 거면 남편 바꿔, 나로. 나는 우리 미경이 외롭게 안 하지. 내가 지금 갈까, 너네 집? 남편 오기 전에 하는 것도 스릴 넘칠 것 같은데? 라면서 아주 들떠서 통화를 하더라고요. 듣는 저는 구역질이 치밀고 분노로 몸이 떨려왔죠. 제 앞에서 그렇게 친구인데 왜 이상하게 보느냐며 개거품을 물던 인간이 뒤에서는 보란듯이 그 여자랑 불륜을 저지르고 있으니까요. 17년 동안 부부로 같이 산 저는 의붓증이니 뭐니 몰아가면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이 인간이 이런 인간이었나? 남편에 대해서 내가 정말 몰랐었구나 싶었죠. 저는 화를 꾹꾹 참으며 그 둘의 대화를 마저 들었습니다. 가만 대화를 들어보니 즐겨가는 맛집도 있고 심지어 모텔도 있는가 보더라고요. 모텔 거기서 보자느니 전에 간 거기는 별로라느니 소리까지 하는 겁니다. 듣는 저는 속이 통째로 뒤집어지고 이가 갈렸죠. 그러면서 남편은 약속도 잡았습니다. 아, 또 거기서 볼까? 한정식? 거기 참 좋아하네. 거기 반찬 깔끔하고 맛있지. 나도 한정식은 거기가 제일 낫더라고. 1시 정도로 예약하면 되겠지? 라는데 상호명을 말하진 않았어도 설명하는 대화를 들어보니 어딘지 저도 알겠더라고요. 왜냐면 가족끼리도 한 번씩 가던 곳이었거든요. 가족끼리 가던 곳을 그 여자랑도 종종 갔던 겁니다. 토요일에 갈게. 집에는 부장님이랑 골프 치러 간다고 하면 돼. 저번에 마누라가 내 폰 뒤졌던 거 얘기했지? 그걸로 내가 한번 뒤집어 엎었거든. 친구 사이인데 무슨 더러운 의심하느냐고. 아, 안 걸렸으니까 내가 큰 소리 쳤지. 우리 카톡 대화에 별다른 내용도 없잖아. 하여튼 그때 이후로 와이프는 그냥 찍소리 안 하고 있으니까 상관없어. 그러면 토요일에 보자. 어차피 너네 남편도 토요일에 제일 바쁘다며. 우리한텐 잘 됐지. 남편의 들뜬 목소리가 얼마나 더럽게 느껴지던지요. 배신감과 분노로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그 여자의 통화 내역과 함께 토요일에 약속 잡은 정보까지 알아냈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운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후로도 녹음기를 계속 놔뒀는데 딱히 증거가 될 만한 정도의 내용은 못 건졌거든요. 아마 하늘이 도왔는지 공교롭게 딱 필요한 증거를 어렵지 않게 얻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토요일에 그 년놈들이 식당에서 만나겠구나 알게 됐죠. 아니나 다를까 남편놈은 저에게 토요일에 부장님이랑 골프 약속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하는 남편놈이 너무 가증스러워서 뺨이라도 올려 붙이고 싶은 거 참았습니다. 그리고 꾹꾹 참으며 대답했죠. 알았어. 그런데 남편은 가려다 말고 괜히 시비를 거는 겁니다. 아니, 근데 당신 표정 요즘 왜 이렇게 안 좋아? 뭐 물어도 대답도 잘 안 하고 화난 사람처럼. 그럼 너 같으면 너를 보고 웃음이 나오겠냐? 하는 걸 그냥 참았습니다. 내가 뭘 어쨌다고. 아니, 그때 우리 싸운 이후로 당신 내내 표정 안 좋잖아. 나만 안 좋았어? 당신은? 난 이해가 안 되네. 당신이 왜 큰 소리 치는 거야? 잘못은 당신이 했으면서. 뭐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잘못은 제가 했다는 겁니다. 남의 폰 뒤져보고 무슨 의부증도 아니고 그냥 친구 사이인데 의심하고. 야! 저는 도저히 못 참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까진 필사적으로 포커페이스를 유지했는데 그 순간은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야라고? 그래, 그냥 친구 사이. 너 그 여자랑 그냥 친구 사이 맞긴 해? 또 시작이다. 당신 이 정도면 병이야. 병원 가봐. 우리 솔직해지자. 당신 그 여자랑 진짜 아무 사이 아니야? 당신 입으로 어디 한번 말해봐. 이거 내가 주는 마지막 기회야. 저는 남편에게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그건 정말이었습니다. 남편 입으로 진실을 말할 기회를 주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아줌마, 집에서 뜨신밥 먹고 할 일 없어요? 친구 사이라고 했지. 이러는 이유가 뭐야? 뭐 증거라도 있어? 그래서 이러는 거야? 증거도 없이 이러는 거면 당신 진짜 무슨 문제 있는 거다. 네 입으로 분명 친구 사이다 그거지? 당연하지. 저는 확 들고 있던 녹음 풀까 하다가 말았습니다. 뻔뻔한 남편놈에게 너무 치가 떨렸는데 그냥 녹음 풀고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죠. 그래서 숨을 크게 내쉬고 참았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만 얘기하자. 진짜 요즘 왜 저러는 거야? 집구석에 들어오기가 싫어 아주. 그러더니 남편은 지가 더 짜증을 부리며 문이 부서져라 닫고 나가더라고요. 와, 바람피는 인간이 저렇게 뻔뻔하구나. 나는 여태까지 남성우라는 내 남편을 반만 알고 있었구나. 여실히 깨달았죠. 어디 두고 보자. 증거? 내가 직접 너네 만날 때 덮칠 거다. 그때도 이런 얘기 할 수 있는지 두고 보자 라고요. 그렇게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차까지 빌려서 그 식당으로 갔어요.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익숙한 차가 들어오더라고요. 남편이었죠. 남편 차가 들어오는데 가슴이 너무 뛰더라고요. 너 이제 딱 걸렸다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남편은 한미경과 내리더니 한정식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차에 숨어서 그걸 확대해서 찍었는데 좀 뿌옇긴 해도 찍히기는 하더라고요. 벌건 대낮이고 가족들끼리도 오던 식당인데도 버젓이 그 여자랑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가는데 와, 진짜 미친 것들이구나 싶었습니다. 누가 보면 그 둘이 평범한 부부거나 애인 사이인 줄 알겠더라고요. 둘 다 가정도 있으면서 어쩜 저렇게 낯짝도 두꺼운지. 그렇게 저는 조금의 시간을 두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테이블마다 높다란 칸막이가 있는 식당이거든요. 들어가니 사장님이 예약했느냐 물어보길래 안에 일행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리번거리며 남편이 앉은 자리로 다가갔죠. 마주 앉은 두 인간은 무슨 연인처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더군요. 조금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러다가 남편이 먼저 다가오는 저를 봤는데 표정이 가관이었습니다. 지 상간녀랑 히히덕거리는데 제가 갑자기 다가오니까요.
무슨 저승사자라도 본 양 눈이 휘둥그레져서 저를 빤히 보더라고요. 저는 그 테이블로 가서 남편 옆자리로 털썩 앉았습니다. 마주 앉은 그 여자도 놀라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그때 동창 모임에서 봤죠? 그 여자는 얼빠진 얼굴로 남편을 쓱 쳐다보더라고요. 남편도 당황한 얼굴로 저에게 당신이 여긴 왜? 그러는 당신은? 부장님이랑 골프 간다더니 여기서 뭐해? 그게... 하더니 남편은 눈을 희번뜩하게 뜨더군요. 잠깐만, 그러고 보니 지금 나 미행한 거야? 당신 미쳤어? 미친 건 너지, 이 여자하고. 뭐? 친구 사이? 당신은 친구 사이를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렇게 몰래 만나냐? 퍽이나 친구 사이겠다. 저는 그 여자에게도 물었습니다. 한미경 씨가 말해보세요. 한미경 씨 거짓말하면서 친구랑 몰래 뒷구멍으로 만나고 모텔 가서 잠도 자고 한미경 씨한텐 친구가 그런 존재예요? 그 말에 그 여자는 어이없다는 듯 허하더라고요. 남편은 제 팔을 잡았죠. 일단 따라 나와. 이거 안 놔? 진짜 미쳤네.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정신병 제대로야. 하다 미행까지. 하다 미행했더니 결국 이런 결과가 나왔네. 안 따라 나와? 어따 대고 큰 소리야. 지금 큰 소리 칠 게 누군데 여기서 망신 좀 줄까? 저도 화가 나서 꽤 크게 말했더니 주변에 식사하던 사람들도 웅성거리며 쳐다보더라고요. 남편은 그 모습에 쪽팔리긴 한지 고개를 막 창가 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창피해. 나는 너무 대놓고 다니길래 창피한 것도 모르는 인간들인 줄 알았지. 그 말에 그 여자가 막 지 혼자 참나 그러더니 갑자기 가방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빼려는 거였죠. 야, 한미경, 앉아. 어따 대고 앉으라 말아야. 당신이 뭔데? 그 뻔뻔한 낯짝에 제가 그랬습니다. 곧 올 사람 있으니까 앉으라고. 올 사람? 때마침 타이밍 좋게 그 남자가 들어오더라고요. 마침 저기 오네. 그때 그 여자는 고개를 돌렸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러더니 일어난 상태에서 갑자기 확 주저앉고는 고개를 창가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엄청 당황한 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손을 들어서 여기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덩치가 엄청 크고 빡빡머리에 험상궂은 얼굴을 한 남자가 굳은 얼굴로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오자마자 고개를 돌려 한미경을 봤습니다. 와, 진짜 이러고 있네. 그 말에 한미경은 일그러진 얼굴로 억지로 웃으며 여보, 여긴 어떡해? 네, 그 남자는 한미경의 남편입니다. 저는 정미 씨를 통해서 한미경 남편이 운영한다는 중국 음식점 하나를 알아냈어요. 거기에 연락해서 한미경 씨 관련해서 꼭 전할 말이 있으니 사장님 번호 좀 알려달라고 했죠. 그렇게 한미경 남편과 연락이 닿았고 사실을 다 얘기했습니다. 한미경 남편은 처음엔 안 믿기도 하고 오히려 저한테 허튼 소리 말라고 겁을 주더라고요. 좀 무서웠는데 증거를 보내주겠다고 했고 녹음 음성 보내줬습니다. 솔직히 한미경 남편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제 증거를 넘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저로서는 한미경 남편에게도 알리고 싶더라고요. 한미경 남편은 자기가 들어도 한미경 음성이 맞다 보니까 엄청 열받아 했고 저는 토요일에 현장 덮칠 건데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도 이렇게 오게 된 거죠. 한미경도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고 나온 것 같은데 딱 걸린 셈이었습니다. 한미경 남편 얼굴이 시뻘개지고 일그러지는데 진짜 험상궂고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한미경이 저기 얘는 그냥 친구야, 동창. 밥 한 끼 하려고 했던 건데. 뭐? 너 뭐라고 했어?
예, 맞습니다.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다 오해예요. 저희 그냥 밥집에서 밥 먹은 것뿐인데요. 그냥 친구예요, 친구. 라면서 대놓고 잡아 떼는 겁니다. 모텔 앞에서 잡은 거 아니라고 아예 뻗댈 셈인 것 같더라고요. 어이가 없는데 그 말이 한미경 남편을 제대로 자극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한미경 남편은 그 말에 눈이 확 돌더니 갑자기 남편 멱살을 잡았거든요.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들 밑으로 떨어지고 사람들 다 쳐다보고 하지만 한미경 남편은 그런 거 아랑곳하지도 않더라고요. 이 새끼가 사람을 물로 보나? 내가 너랑 이 여자가 무슨 대화했는지 다 들었는데 대놓고 발뺌이야? 너 내가 우스워 보여? 남편도 멱살 잡힌 채 아차 싶은 것 같았습니다. 왜냐면 한미경 남편이 일반적인 남자도 아니고 찐 건달이잖아요. 법보다 주먹이 먼저인 사람인데 잘못 건드린 거죠. 남편도 원래 한 성깔 하는데 딱 봐도 자기가 덤빌 수 없겠다 싶었는지 바로 꼬리 내리더라고요. 일단 이거 놓고 얘기하세요. 뭔가 오해가 있었나 본데. 오해? 한미경 남편은 멱살을 잡고 테이블 바깥 복도 쪽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 소리 지르고 직원들도 달려와서 말렸죠. 남의 마누라랑 밥 처먹고 자고 다니면서 오해? 너 우리 집 와서 하느니 어쩌느니 개소리도 했지. 내가 다 들었어, 이 새끼야. 그 말에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 나더러 증거 있냐고 했지. 증거 차고 넘치지. 이분한테도 내가 다 드렸어. 그 말에 남편이 저를 보고 야, 너 미쳤어? 그러는 겁니다. 그 순간 한미경 남편이 이 새끼가 어디서 큰 소리냐며 갑자기 남편 뺨을 마구 때리는 겁니다. 철썩철썩하고요. 옆에 있던 저도 헉하고 놀라긴 했죠. 옆에 직원들 말리는데도 아랑곳 않고 때렸고 식당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짓단에 때려볼 거라고 팔 휘적거리면서 그 남자 얼굴하고 몇 번 때리긴 했는데 때리는 것도 아니고 거의 손톱으로 핥히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래도 몇 번 때리긴 했지만요. 그러다가 그 남자가 진짜 열받았는지 손바닥으로 남편의 귓방망이를 날렸고 남편은 코피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저한테 걸렸을 때는 의부증이냐며 몰아세우더니 그 남자한테는 잘못했다고 비는데 얼마나 열받고 기막히던지요. 그 와중에 한미경 도망가려길래 저는 한미경 붙잡았습니다. 한미경은 노으라면서 실랑이가 일어났는데 한미경 남편이 한미경 머리채를 잡아서 바닥으로 패대기를 쳤어요. 저도 옆에서 보는데 무섭더라고요. 야, 너 이따위 짓 하려고 한국 오자고 했냐?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뭐 있어? 뭐 있다고 이따위 짓을 해? 한미경 남편은 열받아서 옆에 있는 그릇을 바닥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결국 큰 소란이 있었다 보니 경찰까지 출동했고 다 같이 경찰서로 가게 되었죠. 저는 거기서 이 두 사람이 불륜이고 불륜 현장 잡으러 간 거라는 얘기를 다 했습니다. 남편은 그 와중에도 자기가 맞았다고 고소를 진행하느니 어쩌느니 했고 한미경 남편은 조용히 변호사 부르겠다고 했어요. 자기도 쌍방 폭행으로 맞았고 이렇게 긁힌 자국도 있다고요. 남편이 휘적휘적 거리다가 그 남자 얼굴을 시계로 긁은 것 같은데 광대뼈 쪽에서 피가 좀 났거든요. 경찰도 남편더러 선생님도 잘하신 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쪽도 다쳤으니 쌍방 폭행이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일방적으로 쳐맞았는데 무슨 쌍방이냐며 억울하다고 펄쩍 뛰었고 그 남자는 결국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여차저차 얘기가 어떻게 된 건지 결국 쌍방 폭행이고 적당히 합의하고 끝내라고 했죠. 그렇게 경찰서에서 나오는데 그 남자가 남편에게 경고하더라고요. 너는 어디 두고 보자고요. 밤길 조심하라고 말이죠. 남편은 경찰서 앞에서 사람을 협박한다고 그랬지만 말만 그렇지 진심으로 쫄은 게 보였습니다. 한미경 남편은 한미경더러 따라오라고 했고 한미경은 도살장 끌려가는 소마냥 죽상을 해서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자가 가다 말고 저한테 다시 오더니 전현하고 당신 남편 놈 상간 소송한다 했죠?
하세요. 나도 할 테니까. 필요하면 내가 변호사도 다 붙여주고 할 테니까 이 연놈들 소송할 수 있는 거 다 하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알겠다고 그럴 거라고 했습니다. 한미경 남편은 저희 남편을 매섭게 노려보더니 손가락으로 가리키더라고요. 경고하듯이요. 그리고 한미경과 차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한미경 남편 가자마자 남편놈이 당신이 저 건달 새끼한테 연락했지? 그러는 겁니다. 한미경 남편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는 게 저한테 화를 내는데 저도 너무 열받아서 그 자리에서 따귀를 후려 갈겼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뺨 맞고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미쳤어? 바람 피는 거 걸려놓고 그게 지금 할 소리야? 너 전현이랑 바람 펴놓고 나 의심병 환자로 몰아갔지? 멀쩡한 사람 정신병자 취급하더니 뒤에서는 전현이랑 신나서 바람 피고 다녔지? 친구 사이? 개소리하고 있네. 너는 17년 같이 살아준 와이프한테 이따위로 굴고 싶니? 인간적으로 진짜 환멸이 난다. 그리고 아까 들었지? 나 너랑 이혼할 거야. 그리고 한미경 남편한테 변호사 소개받아서 너랑 한미경한테 소송도 할 거야. 더러운 것들. 거짓말 치면서 놀러 다니고 애인놀이 할 때는 아주 신났지. 이혼해 줄 테니까 저 여자랑 계속 신나게 놀아. 물론 한미경 남편한테 한 번 더 걸리면 너는 쥐도 새도 모르게 돼지겠지만. 아까도 들었지? 밤길 조심하라고. 밤길이나 조심하고 다니세요. 어디 가서 또 그렇게 처맞기 싫으면. 그렇게 일가라고 자리를 뜨고는 택시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그 후로 곧바로 이혼 준비와 더불어 상간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한미경 남편이 그 뒤에 변호사 소개해줬고 저는 두 사람이 나눴던 대화들 캡처한 거, 녹음 내용과 사진 등을 증거 삼아 소송을 진행했죠. 한미경 남편도 이혼하기로 했대요. 한미경이 죽어라 빌었는데도 한미경 남편은 정 떨어져서 못 살겠더랍니다. 한미경 남편과 저 둘 다 그것들한테 상간소송 걸었고 더불어 한미경 남편은 한미경 친정에 따로 빌려준 돈이 있는데 그것도 후덜덜한 이자 쳐서 다 내놓으라고 했답니다. 한미경은 저희 남편에게 전화해서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퍼부어댄 것 같더라고요. 남편도 막 방에서 쌍욕하면서 한미경이랑 싸우는 거 들었거든요. 첫사랑이니 뭐니 하면서 친구 핑계로 좋다고 만날 땐 언제고 이제는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하면서 피 터지게 싸우는 거죠. 남편도 뒤늦게 잘못했다고 저한테 손이 발이 되게 빌고 저랑 이혼하면 자기는 죽을 거네 어쩌네 했는데 눈 하나 꿈쩍 안 했습니다. 불륜 그 자체도 문제지만 그 사건으로 남편이란 놈의 비열한 본성을 다 알게 된 것 같아서 정 떨어져서 도저히 같이 못 살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 준비를 했는데 그 와중에 남편이 술 먹고 집에 돌아오는 밤길에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미경 남편이 그런 거라면서 경찰에 신고했지만 한미경 남편이란 증거도 없었고 또 마침 거기가 CCTV 사각지대라서 폭행 장면도 안 찍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 건달 새끼들이 자기를 없앨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했는데 경찰에서는 증거도 없고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죠. 남편은 저한테도 연락 와서 자기 죽을 것 같다느니 무섭다느니 하는데 어쩌라고 싶더라고요. 지가 애초에 그런 짓 안 했으면 저렇게 밤길 무서워할 일도 없잖아요. 저렇게 두려움에 벌벌 떠는 것도 지 업보지 싶더라고요. 남편은 그 일로 진심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는지 회사까지 그만두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 와중에 무사히 이혼을 했고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제가 원하는 수준으로 받아냈습니다. 한미경 남편은 이혼 후 중국으로 간다고 했고 저랑은 앞으로는 더 연락하는 일 없자고 그랬습니다. 저도 원하는 바고요. 애초에 좋은 일로 만난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변호사도 그렇고 도움을 얻어서 고맙다고 했고 한미경 남편도 저보고 저런 쓰레기 같은 놈 다시 돌아보지 말고 잘 살라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한미경 남편이 중국으로 갔다는 말은 전 남편에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은 또 묻지마 폭행을 당할까봐 두려워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무서워해라 라는 심정으로요. 전 남편은 이혼하고 시댁 들어가서 살고 있고
회사 그만둔 뒤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동창들도 못 보고 살더라고요. 한미경도 이혼당하고 완전 쪽박 찼다는 얘기 들었고요. 친구라는 명목으로 뒤에서 불륜짓 신나게 하고 다닌 그것들. 저한테 의심병 있느냐고 몰아세우더니 그 꼬라지 참 보기 좋게 되었습니다. 그때 참 마음고생 많이 했지만 그래도 남편놈 그렇게 한미경 남편한테 처맞는 거 보니 속도 시원하더라고요. 남편놈 같은 인간은 좀 맞아야 정신 차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그 후 재산분할한 돈과 부모님 도움으로 현재의 골프웨어 매장을 인수하게 되었고요. 지금까지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17년 결혼 생활이 참 허무하기도 하지만 또 그런 세월과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저도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잘 지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누가 봐도 잘난 남자와 결혼을 했다가 2년 만에 파경을 맞게 된 기막힌 사연의 주인공입니다. 제가 결혼을 할 때 주변에선 저를 신데렐라처럼 말하더군요. 제 전 남편은 피부과 전문의였고 젊은 데다 외모도 멀끔한 편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대학교 교수로 있으시고 시어머니는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재직하시다가 그만두고 집에 계셨고요. 스펙 좋고 직업 좋고 집안도 좋은 남편. 하지만 반면 저는 평범하기 그지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부과의 원무과에서 일을 했고 아버지는 회사 다니시고 엄마는 작은 꽃집 운영하시고요. 결혼은 어느 정도 조건을 맞춰서 하기 마련인데 남편과 제 조건은 꽤 많은 차이가 났었죠. 제 결혼을 시기한 사람들은 제가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욕심이 엄청난 불려우라고 하더군요. 공부만 하고 순진한 제 남편을 제가 작정하고 꼬신 거 아니냐는 소리를 뒤에서 참 많이 들었는데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수준 차이가 나는 결혼을 할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남편이 작정하고 저에게 접근해서 결혼까지 성사한 거거든요. 제가 작정하고 남편을 꼬신 게 아니라 그 반대라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순진하게도 남편이 저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더군요. 저는 그 이유 때문에 결혼 2년도 안 돼서 파경을 맞은 거고요. 참 기막히고 우여곡절 많았던 그때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2년제 대학을 졸업한 뒤 한 피부과의 데스크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주 업무는 원무 및 수납 안내였습니다. 제가 취업했던 피부과는 원장님만 해도 4명이 되고 데스크 직원만 해도 저 포함해서 3명이나 되는 규모가 좀 있는 곳이었어요. 미용 시술도 하지만 피부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곳이기도 해서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오고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오는 곳이었죠. 저는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첫 직장이라서 더 파이팅 넘치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 병원은 워낙 환자분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보니 특별히 직원들이 친절하거나 서비스가 좋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병원 직원들은 무뚝뚝한 사람들이 많았고 서비스 관련 컴플레인도 종종 있었고요. 친절하든 안 하든 환자분들은 이미 많이 오시다 보니까 친절교육 같은 것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병원이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그럴수록 더욱 친절하게 웃으며 환자분들을 대하려고 노력했어요. 저희 병원은 나이 드신 분들이 특히 많이 오니까 거기 오시는 분들 보면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 더 마음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귀도 잘 안 들리시고 걸음이 느리신 분들도 많았는데 그럴 때는 제가 몇 번이고 천천히 설명도 해드리고
직접 나서서 도와드릴 때도 많았어요. 그런 저를 보고 옆에 있던 선배들은 그러더군요. 첫 직장이라 의욕 넘치는 건 알겠는데 너무 힘 빼지 마. 적당히만 해, 적당히. 냅둬. 나중에 본인이 알아서 깨달을 건데 뭐. 여기 오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진짜 진상도 많고 설명해줘도 못 알아들어서 답답한 사람도 많고 하여튼 직접 겪어봐야 알아.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저는 좀 머쓱한 기분으로 네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선배분들이 뭐라고 하시든 말든 저는 제 나름대로 친절하게 또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했어요. 어차피 일해야 될 거 웃으면서 행복하게 하면 저한테도 좋잖아요. 설령 나중에는 좀 지친다 한들 말이죠. 병원이다 보니 질환 때문에 아프고 예민하신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저한테 화풀이하는 분들도 많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행패를 부리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게 너무 지치고 힘들 때도 있죠. 하지만 친절함이 가면 친절함이 돌아오듯 좋으신 분들, 따뜻한 분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저보고 친절하게 대해줘서 고맙다, 설명 잘해줘서 고맙다며 인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제가 딸이나 손녀 같다며 이것저것 마실 거나 먹을 거 챙겨주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자주 오시다가 친해진 분들도 많고요. 저는 그 병원에서 총 4년을 일했는데 한결같은 제 모습에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나중에는 그러려니 하더라고요. 물론 개 중에는 저보고 착한 척한다고 계속 안 좋아하는 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다른 직원분들하고는 다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게다가 제 덕분에 병원 평판도 좋다는 얘기도 많이 늘어났다고 했죠. 그렇게 저는 제 일에 자부심을 느끼며 하루하루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버스에서 내려서 병원으로 출근을 하고 있는데 병원 앞에서 어떤 할머니의 수레가 넘어져 있고 폐지가 쏟아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곤혹스러워 보이시더라고요. 저는 한달음에 달려가 수레도 일으켜 놓고 폐지도 같이 주워서 정리해드렸죠. 그리고 나서 출근을 했는데 그날 문득 송 원장님이 병원 비품 정리하는 저에게 와서 말을 거는 겁니다. 4년 정도 일을 했으니 원장님들과 스몰 토크 정도는 하고 지냈긴 한데 따로 친하거나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는 건 아니었거든요. 특히나 송 원장님하고는 더더욱이요. 그런데 송 원장님이 저한테 와서 일부러 말을 걸더라고요. 지민 씨, 아침에 지민 씨 봤어요. 아, 어디서요? 병원 앞에서요. 할머니 도와주고 계시던데. 아, 그때 보셨구나. 지민 씨는 가만 지켜보면 참 사람이 착하고 마음씨가 좋은 것 같아요. 배려심도 많고. 그렇게 선뜻 나서서 돕는 거 쉽지 않잖아요. 옷 버릴 수도 있고. 그 말에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왜요? 누구라도 그 상황을 보면 그렇게 하죠. 에이, 아니에요. 그 거리에서도 지민 씨만 그 할머니 도왔잖아요. 별것도 아닌데요, 뭐. 지민 씨는 볼수록 착하고 사람이 참 선한 것 같아요. 배려심도 많고 이해심도 많고. 하여튼 지민 씨 참 본받을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제 칭찬을 막 하시더라고요. 조금 쑥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송 원장님이 그렇게 말이 많고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닌데 싶어서 의아하기도 했죠. 하여튼 그렇게 저는 송 원장님과 가벼운 대화를 하고 제 자리로 갔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으니 기다렸다는 듯 그 옆에 있던 선배님들이 그러더군요. 송 원장님이랑 무슨 대화했어? 아, 그냥 출근길에 저 봤다고요. 근데 그걸 굳이 지민 씨한테 가서 얘기를 한다고? 송 원장님 저 성격에? 어머, 웬일이야. 지민 씨한테 이성적으로 관심 있나? 사실 요즘 부쩍 지민 씨 얘기도 많이 물어보는 것 같던데? 그 말에 옆에 있는 다른 선배가 픽 웃더라고요.
에이, 설마. 아니, 지민 씨가 뭐 별로고 그런 소리가 아니고, 의사들 얼마나 여자 조건 밝히는데, 딱 지네들 수준이랑 맞는 여자만 찾아다닌다니까? 근데 무슨 지민 씨한테 관심이겠어. 그 말에 저도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저도 송 원장님이 저에게 이성적인 관심이 있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병원 직원으로서 저를 좋게 봐주신다는 생각 정도는 했죠. 그리고 그 선배들의 말처럼 송 원장님은 스펙이 정말 좋았습니다. 학교도 명문대 의대생 출신의 잘 나가는 피부과 원장. 나이도 30대 초반이라 어린 편인데 관리도 잘하는 편이라 군살도 없고 피부도 좋았죠. 조건들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고 그건 본인도 잘 알 거예요. 어느 집 딸이랑 선을 봤다더라. 소개팅한 여자도 의사라더라. 곧 결혼할 수도 있다더라 등등의 얘기가 많았죠. 저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송 원장님은 그날 이후 저를 부쩍 챙기기 시작했어요. 자꾸만 저에게 따라와서 말을 걸거나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하고 퇴근 후에 뭐 하냐고 묻고 송 원장님이 저한테 자꾸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수군대는 소리가 많아졌습니다. 지민 씨, 혹시 송 원장님이랑 무슨 사이야? 네? 아니요. 무슨 사이는요. 근데 왜 요즘 송 원장님이랑 부쩍 대화도 많이 하고 저번엔 밥도 같이 먹었잖아. 밥은 다 같이 먹었잖아요. 아, 그건 지민 씨랑 둘이 먹고 싶은데 보는 눈이 있어서 우리까지 같이 먹은 것 같고. 내 보기엔 지민 씨 보는 송 원장님 눈빛이. 그 말에 다른 선배도 그러더라고요. 원장님, 괜히 순진한 지민 씨 갖고 놀려는 거 아니야? 에이, 무슨 원장님이 그런 사람인가? 모르지. 그럼 왜 지민 씨한테 자꾸 그래? 좋아하는 걸 수도 있지. 행여나. 설령 그렇다고 해도 몇 번 만나다가 결혼은 스펙 좋은 여자랑 할 거다. 지민 씨, 그런 거에 혹하면 안 돼. 혹하긴요. 저랑 원장님 아무 사이도 아닌데요, 뭐. 저는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솔직히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기도 했고 또 만에 하나 원장님이 저를 좋아하신다고 한들 저는 원장님에게 마음이 없었거든요. 스펙이 좋고 뭐고 다 떠나서 저도 원장님에게 어떤 이성적 끌림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송 원장님도 그냥 일 열심히 하는 직원이니 저에게 잘해주시는 것뿐이지 다른 감정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고요. 그런데 제 예상과 달리 얼마 뒤 송 원장님은 저에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저를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제가 좋은 사람 같고 호감이 간다고요. 그 고백에 저는 좀 놀라기도 했지만 차분하게 제 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은 너무 감사하지만 저는 누굴 만날 생각이 당장은 없다고요. 그렇게 거절을 했는데도 송 원장님은 그 후로도 꽤 적극적으로 저에게 대시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병원에도 소문이 다 나게 되었습니다. 선배들은 제가 오히려 송 원장님의 고백을 거절했다는 걸 믿지 않아 하더라고요. 아니, 왜? 송 원장님 정도면 젊지, 의사지, 관리 잘해서 인물 멀끔하지, 성격도 무난하고 조건에 빠지는 게 없잖아. 좋으신 분인데 제 입장에선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저는 별로 마음이 없어서요. 어머, 들어온 복을 발로 차네. 그래도 일단 만나나 봐. 지민 씨가 어려서 모르나 본데 저런 남자 만나는 것도 쉬운 거 아니다. 완전 기회야. 하지만 저는 여전히 원장님이 부담스러웠고 왜 나한테 그러시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병원에선 송 원장님과 제 이야기가 돌았고 뒷담화까지도 들렸습니다. 어리고 예쁘장한 건 알겠는데 그거 말고는 볼 거 없지 않느냐고. 근데 송 원장님이 제 좋다고 저러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면서 착한 척 해대는 거에 넘어간 거 아니냐는 소리도요.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렇게 몰이를 당하는 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제가 좋다고 꾸준히 다가오는 원장님의 마음을 계속 외면하기는 힘들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사람 마음을 거절하나 싶은 생각도 있었고요. 게다가 송 원장님의 한결같은 모습에 진심이 느껴졌고 저도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사귀게 되었습니다. 만날수록 저에게 참 잘해주고 좋은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게다가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의 사람이라서 배울 점도 많았죠. 그렇게 저희는 8개월 정도 연애를 했는데 송 원장님은 저와 결혼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만난 지 1년도 안 됐는데요. 하지만 저도 그때는 송 원장님이 좋고 송 원장님이 하자는 대로 결혼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할지 모르지만 송 원장님네 부모님이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고 반대도 하셨어요. 얼마든지 더 좋은 조건의 여자를 만날 수 있는데 왜 저랑 결혼까지 하느냐고요. 연애면 몰라도 결혼은 안 된다고 하셨다는 거죠. 송 원장님 부모님은 아들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으신 편이었고 당연히 아들 결혼에 대한 기대도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 조건이 눈에 찰 리가 없죠. 하지만 송 원장님은 무조건 저랑 결혼할 거라고 아니면 그냥 결혼을 안 할 거라고까지 했습니다. 송 원장님 부모님의 반대가 꽤 거셌고 저도 그 사이에서 마음고생 좀 했는데 결국 송 원장님의 고집에 부모님도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마음에 안 들고 성에도 안 차지만 아들이 고집을 꺾을 생각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저를 받아주신 거죠. 그렇게 결혼하자마자 어머님은 저에게 일은 그만두고 어머님 밑에서 살림을 제대로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돈 몇 푼 벌겠다고 밖으로 돌 필요 없으니 집에서 살림하고 남편 내조나 잘 하라고 하시면서요. 특히 저희 신혼집은 시댁과 몹시 가까웠는데 어머님은 시댁으로 매일같이 와서 살림이나 음식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요리도 좀 하는데도 어머님은 제가 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드니 처음부터 새로 싹 배우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거의 출근하듯이 시댁으로 가서 살림도 배우고 요리도 배우게 되었는데요. 그 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말이 살림 배우는 시간이지 저에게는 구박받는 시간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어머님은 제가 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안 들어 하셨고 핀잔도 잘하셨어요. 어머님뿐만 아니라 아버님도 저를 노골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 하셨습니다. 한 번은 아들 잘 키워서 의사까지 시켜놨는데 결혼해서 망쳤다는 소리까지 두 분이서 하시는 걸 들은 적도 있어요. 저도 사람이고 자존심도 있는데 그런 말 들을 때면 너무 상처받고 힘들었습니다. 송 원장님이 먼저 저 좋다고 그렇게 쫓아다녔고 제가 죽자 사자 매달린 것도 아닌데 모든 비난은 다 저의 몫이었죠. 내 조건이 그렇게 후지고 별 볼 일 없나? 내가 그렇게 못마땅하신가 싶어서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도 남편만이라도 굳건하게 제 편이었으면 그런 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결혼 후 부쩍 차가워진 남편의 태도였어요. 연애 8개월 만에 결혼을 하자고 할 정도로 저를 열렬히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결혼하고 나니 남편은 무슨 밀린 숙제라도 끝낸 것 마냥 한순간에 저에게 시큰둥해지더군요. 무슨 느낌이냐면 한 집에 살면서도 부부가 아니라 병원 원장님과 직원의 관계처럼 멀고 딱딱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원장님은 약속이 많고 바쁘다는 핑계로 퇴근 후에도 밖으로 많이 돌았고 말에도 뭔가 알맹이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껍데기랑 산다는 기분이 들었죠. 그러면서 언젠가부터 저는 그냥 이 집을 지키고 집안일이나 하는 소모품처럼 느껴질 때도 많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울면서 하소연한 적도 있습니다. 내가 많이 힘들고 외롭다고요. 그러면 남편은 도리어 저를 이해 못하고 화를 내더라고요. 내가 뭘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거야? 너무 차가워졌잖아요. 집에서 나랑 대화도 별로 안 하고 거의 집은 잠만 자는 용도로 쓰고. 요새 바쁘다고 했잖아. 내내 병원 일 시달리고 모임도 많고. 집에 와서 당신이랑 안 놀아준다고 불만이야?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이 집에서 나는 뭔가 싶다고요. 가만 보니까 당신 참 욕심 많다. 뭐가요? 우리 좀 솔직해지자. 톡 까놓고 나 정도의 스펙의 남자를 만났으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다 당신 마음에 들 순 없어. 알다시피 우리 부모님도 당신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래도 이해하고 받아주고 잘 지내보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고. 나도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어하는 당신이랑 결혼하기 위해 얼마나 엄마 아빠한테 상처를 줬겠어. 그런 건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외로우니 어쩌니 징징거리기나 하고. 왜 이렇게 철딱서니가 없어? 내가 당신을 좋아했던 건 사람이 나이에 비해 성숙하고 배려심 많고 이해심이 많아 보였기 때문이야. 그런데 당신 지금 태도에 그런 게 있어? 내가 당신에게서 좋게 봤던 그 장점들이 지금 전혀 안 보인다 그 말이야. 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착하고 이해심 많은 거 하나 보고 결혼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아니지 않느냐며 저를 비난하는 거였죠. 제가 결혼해달라고 바짓가랑이 붙잡고 매달린 것도 아니고 오히려 결혼은 남편이 더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의사 남편 만났으면 그 정도는 감수하라는 식으로 말하는 그 말이 너무 섭섭하고 기가 막혔죠. 조건 좋은 배우자랑 결혼한다고 해서 배우자가 어떻게 하든 다 참고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게다가 제가 착하고 배려심 많은 줄 알았다는 남편의 말인즉슨 저를 아내가 아니라 집안의 물건 취급을 해도 저는 참아줄 것 같아서 그 정도로 바보 같고 만만해 보여서 결혼했다는 말인가요? 저는 남편의 직업을 보고 결혼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저에게 잘하고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결혼한 거였습니다. 저를 마뜩찮아 하시는 시부모님과 매일 같이 보는 것도 너무 지치고 힘든데 남편까지 밖으로만 돌고 저를 모른 채 하니 결혼 생활은 너무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를 인물 멀끔하고 돈 잘 버는 피부과 의사랑 결혼했다며 부럽다느니 팔자 폈다느니 그러는데 저는 전혀 행복하지도 좋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에 구멍이라도 뻥 뚫린 것처럼 힘들었죠. 그럼에도 제가 선택한 결혼이었기에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이혼이 쉬운 것도 아니고 내가 선택한 이상 저도 저대로 최선을 다해보고 싶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시부모님도 나를 인정해 줄 거라고 또 남편하고의 사이도 내가 노력하면 다시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었죠. 그래서 저를 무시하고 싫어하시는 시부모님에게도 잘하려고 노력했고 남편이 밖으로 돌고 저에게 무신경해도 그래도 남편을 이해하고 가정주부이자 아내라는 제 역할에 더욱 충실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맘때 저에게는 이상한 일이 자꾸 생겼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오고 받아보면 그냥 끊어버려요. 그 번호로 제가 다시 걸어도 받지 않고요. 그런데 같은 번호로 그 뒤로도 전화가 두어 번 왔다가 끊겼습니다. 제가 문자로 누구시냐고 물었는데도 답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 SNS가 있는데 거기에 누가 비공개 아이디로 악플을 달아놓은 거예요. 제가 친구들이랑 분위기 좋은 밥집과 카페에서 밥을 먹고 찍은 사진을 올렸는데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댓글로 남편이 힘들게 번 돈으로 기분 내서 좋냐? 남편 의사라고 뽕에 차서는 이 가식적인 년아 이렇게 달아놓은 겁니다. 저는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 아이디를 눌러봤는데 비공개 아이디라서 뭐가 없더라고요. 마치 저에게 비난 댓글을 달려고 아이디를 급하게 새로 판 것처럼요. 저는 그 댓글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 댓글의 작성자는 제 남편이 의사인 걸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주변 사람일 수도 있는 건데 누가 이런 악의적인 댓글을 나한테 달지 싶어서 기분이 너무 이상했죠. 일단 그 댓글은 삭제를 했고 그 아이디는 차단을 했는데 얼마 뒤에 비슷한 아이디로 또다시 제 사진 밑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쥐뿔도 없는 게 지가 뭐나 된 줄 알고 정신 차려라. 너는 장난감이다. 이렇게요. 저번 아이디는 차단을 했고 이번엔 다른 아이디였는데도 말투 같은 게 비슷해서 저번과 같은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역시나 비공개 아이디였고요. 그걸 보는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지? 그리고 왜 내 인스타에 찾아와서 이런 댓글을 다는 거지? 이 사람은 내 남편하고 무슨 사이지? 저는 남편에게 이런 댓글이 달렸다고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그거 그냥 스팸 댓글 같은 건데 뭘 그런 걸 신경 쓰고 반응하느냐고 그냥 삭제하고 차단하랍니다. 아내의 SNS에 그런 댓글이 달리던지 말던지 남편은 관심도 없더라고요. 저는 혹시 나한테 전화해서 끄는 그 사람이 이 사람인가 싶고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지켜본다고 생각하니 스트레스도 엄청 쌓였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저에게 댓글을 단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진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뒤에 숨어 악의가 가득한 댓글을 달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한 번만 더 이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다라고요. 제가 뭘 어쨌다고 뒤에서 비겁하게 이런 댓글을 다나요? 저도 너무 기분 나빠서 경고를 한 거였죠.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부터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후 저는 기가 막힌 2통의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문자는 제 결혼 생활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고 결국 저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문자로 인해서요. 그 문자가 온 날 저는 그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남편은 연수차 3일 정도 집을 비운다고 했었고 저는 집에 혼자 있었는데요. 그 문자를 받은 후 충격으로 알아 누웠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시체처럼 누워 있었죠. 그런데 오후에 어머님이 전화가 오는 겁니다. 솔직히 너무 심경이 복잡해서 전화도 받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전화를 안 받고 피했습니다. 도저히 전화를 받을 만한 기분과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 어머님은 3통이나 연달아 전화를 하시더군요. 결국 어쩔 수 없이 받았는데 받자마자 왜 전화를 안 받느냐고 쏟아내듯 화를 내시는 겁니다. 너 어디니? 왜 전화를 안 받아? 남편 집에 없다고 어디 나갔어? 친정 갔어? 너 일부러 전화 안 받은 건 아니지? 아니요, 저 집이에요. 집인데 왜 안 받냐고? 몸이 좀 안 좋아서 누워 있어서요. 저는 가라앉은 기분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몸이 안 좋다고 하는데도 어머님은 제 얘기는 듣지도 않으시고 지금 당장 집으로 와라. 반찬 만들 거니까. 네가 전화를 안 받아서 내내 기다렸잖아. 어머니, 저 지금 몸이 좀 안 좋다니까요. 뭐가 안 좋아? 어디가 안 좋은데? 몸살기도 있고 하여튼 죄송하지만 오늘은 집에 좀 있겠습니다. 반찬 만들려고 재료 준비 다 해놨는데 뭘 안 오겠다는 거야? 됐고 얼른 와. 기다리고 있으니. 라는데 저도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어머니, 저 못 간다니까요. 오늘은 집에서 좀 쉬겠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어머님이 오라고 하시면 무조건 갔거든요. 하지만 그땐 저도 도무지 가고 싶은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남편하고 이혼을 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고민을 하고 누워있던 건데 시댁에 가고 싶을 리가 있나요? 그것도 일하러요. 제가 딱 잘라 안 간다고 하니 어머님은 몹시 기분 나빠 하시더라고요. 얘, 너 몸이 뭐 어디가 어떻게 안 좋다는 거야? 오라는데 못 올 정도로 아프다는 거야? 그냥 몸살기도 좀 있고 생각할 것도 좀 있어서요.
며느리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못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어머님은 못 간다고 하는 저를 몹시 괘씸해 하시는 겁니다. 그럼 반찬 이것저것 만들려고 재료 준비 다 해놨는데 이걸 나 혼자 하라고? 어디가 얼마나 아픈지는 모르겠는데 약 먹고 와. 집에 약 있지? 그 말에 저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무슨 부르면 무조건 가야 되나요? 몸이 안 좋고 쉬고 싶다는데 제 기분이나 몸 상태는 안중에도 없고 무조건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가뜩이나 오전에 받은 그 문자 때문에 충격이 너무 크고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미칠 것 같은데 어머님까지 그러는 거 보고 저도 순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못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자꾸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반찬 만드는 거 그거 당장 오늘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아파 죽겠어도 어머님이 오라고 하면 무조건 가야 돼요? 저도 화가 나서 격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님은 제 대답에 놀라서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렇겠죠. 하라는 대로 군소리 없이 하던 제가 발끈해서 따지니까요.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너 나한테 소리 질렀니? 소리 지른 게 아니라 몸도 안 좋고 생각할 게 너무 많아서 힘든데 무조건 오라고 하시니까 저도 너무 힘들어요. 네가 뭘 그렇게 생각할 게 많다고 이 난리야? 너 그렇게 우리 준혁이 앞에서 착한 척하고 그러더니 이제 본색 나오는 거야? 무슨 본색이요? 저는 아프지도 못하고 집에서 쉬지도 못하나요? 뭐라고? 야! 어머니, 저 전화 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끊고 나니 머리가 터질 듯이 너무 지끈지끈 하더라고요. 저는 두통약을 털어먹고 침대에서 누워 있었죠. 그런데 어머님 전화를 그렇게 받았다는 이유로 아버님까지도 화가 나셨습니다. 그날 밤 저희 집으로 두 분이 막무가내로 찾아오셨거든요. 갑자기 초인종이 울려서 보니까 두 분이 오셨더라고요. 말 한마디 없이 들이닥치신 거죠. 그걸 보는데 한숨이 절로 나고 저도 미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계속 초인종을 누르셨고 결국 문을 열어드렸더니 두 분이 저를 노려보면서 안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버님이 먼저 거실로 가서 앉으시고는 너 여기 앉아봐라. 그러시는 겁니다. 막무가내의 모습에 저도 너무 기분 나쁘고 답답했습니다. 그렇게 시부모님 앞에 앉았더니 아버님이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니네 어머님이 오라는데 안 간다고? 뭐 며느리는 집에서 쉬지도 못하냐고 소리 질렀다면서? 소리 지르진 않았습니다. 몸도 안 좋고 생각할 것도 많아서 집에 있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자꾸만 오라고 하시니까. 이것 봐. 얘가 뭘 잘못 먹었나? 따박따박 저렇게 따지고 들더라니까. 그렇게 착한 척 하더니 이제 결혼한 지 조금 됐다고 본성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말에 아버님이 노여운 표정으로 저한테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 설령 네가 몸이 좀 안 좋거나 해도 좋게 얘기하면 되지. 너 지금 시부모에게 이런 태도는 뭐 하자는 거야? 우리가 그나마 너를 며느리로 받아준 건 준혁이가 네가 착하고 성격 좋다고 인간성 하나는 참 좋다고 해서 그거 하나 보고 허락한 거다. 근데 시어머니한테 하는 말투가 다 뭐야? 이제 슬슬 본성 드러내는 거야? 어머님, 아버님도 참 너무하시네요. 제 본성이 도대체 뭔데요? 반대하는 결혼했으니 무조건 감사해라 이건가요? 얘가 진짜 뭘 잘못 먹었나? 어디서 싸가지를 부려 싸가지를. 막말로 네가 이 집에서 싸가지 부릴 군번이야? 아휴, 성격 착하고 참하다더니 뭐가 좋아? 저렇게 어른한테 지 할 말 타고 바락바락. 도대체 우리 아들이 널 뭘 보고 결혼한지 모르겠다. 우리 아들 정도면 조건 좋은 교수들이 차고 넘쳐. 그 말에 저도 폭발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아들이 저랑 왜 결혼했느냐고요? 저도 몰랐는데 오늘에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됐네요. 저는 어머님, 아버님 그 잘난 아들한테 이용당한 거예요. 제가 참다 못해 터트리니 시부모님도 화가 나셨죠. 뭐라고? 얘가 뭐라는 거야? 저는 그 자리에서 문자로 어머님, 아버님에게 제가 받았던 문자를 전달해서 다시 보냈습니다.
제가 오전에 받은 문자입니다. 어머님, 아버님한테 방금 보내드렸으니 어디 직접 보세요. 제가 뭘 받았는지. 거기에 제가 어머님, 아버님 아들하고 결혼한 이유가 들어있으니까요. 얘가 미쳤나? 지금 뭐라는 거야? 보냈으니 직접 보시라고요. 어머님, 아버님은 어리둥절해하며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이게 뭐야? 동영상? 그러면서 어머님은 문자로 온 동영상을 재생했죠. 그러고 나서 잠시 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나! 이게 뭐야? 이게 누구야? 이런 저질스러운 동영상을 왜 보내? 얼굴을 보세요. 어머님 아들이잖아요. 옆에서 지켜보던 아버님도 경악을 금치 못하시더라고요. 이게 준혁이라고?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면서 저한테 역정을 내시는 겁니다. 저야말로 묻고 싶어요. 도대체 이게 뭔지, 누가 저한테 왜 이런 문자를 보냈는지, 왜 그 영상 속에 준혁 씨가 그러고 있는지요.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저까지 충격의 도가니로 만든 그 문자 속 동영상이 뭐였냐고요. 남편과 어떤 트랜스젠더의 성행위가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트랜스젠더로 보이는 한 여자가 남편 몰래 동영상을 찍은 듯 하더라고요. 그 영상 속에 등장하는 남자는 누가 봐도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 영상에서는 온갖 더러운 변태 행위들이 다 있었고 저는 그걸 보고 충격으로 뒤로 넘어간 거죠. 저에게는 영상을 2개 보냈는데 또 다른 하나는 그 트랜스젠더와 남편이 싸운 대화를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그것도 남편 몰래 찍은 것 같더라고요. 야, 너 우리 와이프 SNS에 댓글 달고 그랬어? 미쳤어? 왜 그런 짓을 해? 오빠도 와이프 짜증난다며. 쥐뿔도 없는 거 착해서 오빠가 뭔 짓을 해도 넘어갈 것 같아서 결혼한 건데 요즘 바가지 긁는다며. 오빠 대신 내가 복수한 거지. 복수? 네가 뭔데 어쩌자고 그런 댓글을 남겨. 너 그러다가 와이프가 알게 되면 어쩌려고. 너 나한테 이러는 이유가 뭐야? 목적이 뭐냐고. 오빠 와이프 짜증나게 하니까 내가 복수해준 거라니까. 무슨 목적이야, 목적은. 네가 뭔데 복수니 뭐니 그딴 소리야. 오빠 말 섭섭하게 한다. 내가 뭐긴. 오빠랑 사귀는 사이잖아. 약 처먹었냐? 사귀긴 내가 미쳤다고 너 같은 거랑 사겨? 주제를 알아. 뭐? 주제? 야, 너 말 다 했어? 너 사랑 가지고 놀아? 너랑 나랑 만난 게 몇 번째인데. 그럼 내가 너한테 뭔데? 너 내가 다 터트려줄까? 앞에서는 뺀질뺀질한 의사 선생님 소리 듣고 뒤에서는 트랜스젠더바 죽돌이라고. 여기서 소문난 진상이라고 네 사생활 내가 소문내줘? 뭐이 미친... 남편은 완벽한 겉모습과 달리 사실은 갈 때까지 간 변태 취향을 가진 남자였어요. 2사람의 대화를 들어보니 남편은 트랜스젠더바 단골이었고 저런 식으로 따로 만나온 트랜스젠더도 있는 것 같았죠. 그리고 그걸 몰래 촬영한 그 트랜스젠더가 저에게 동영상이 담긴 문자를 보낸 거였습니다. 의도는 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남편과 헤어지라고 보낸 건지 아니면 제 남편을 골탕 먹이려고 보낸 건지 뭔지요. 남편과 그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알겠더군요. 남편이 유난히 저한테 결혼하자고 한 이유를요. 남편은 특이 성취향을 가진 사람이었고 제가 착하고 이해심이 많은 것 같으니 자기가 어쩌고 살든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남들 보는 눈도 있고 부모님 성화도 있으니 결혼은 해야겠는데 자기의 문란하고 변태적인 성생활을 알고도 넘어가 줄 만만한 여자를 찾았던 거겠죠. 그게 바로 저고요. 그걸 알고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느꼈겠나요. 그래서 머리 싸매고 알아 누웠는데 그 와중에 어머님이 반찬 만들게 오라고 하신 거였죠. 제가 거기 갈 정신이 어디 있겠나요. 저는 어머님 아버님에게도 그 영상을 보내버렸고 어머님 아버님도 아들의 성취향에 대해 다 알아버리게 된 겁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는 이게 설마 준혁이냐고 그럴 리가 없다고
이거 무슨 딥페이크 이런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둘이 싸우는 거 들어보세요. 목소리도 준혁 씨랑 똑같아요. 그리고 그 여자가 실제로 제 SNS에 악의적인 댓글 남기고 저한테 전화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한테 질투를 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남편 골탕 먹이려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준혁 씨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요. 아니 일반적인 여자랑 바람을 피웠다고 해도 기가 막힌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뭔가 잘못된 거야. 저 이혼하겠습니다. 그 말에 어머님 아버님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이혼이라니! 이런 걸 보고도 제가 어떻게 그냥 살 수 있겠나요? 둘이 하는 대화 보니까 준혁 씨는 제가 이런 걸 알고도 넘어가 줄 줄 알고 저랑 결혼까지 했나 본데 천만에요. 저는 절대 그냥 안 넘어갑니다. 이혼할 거고 소송도 할 거고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겁니다. 그 말에 어머님도 얼굴이 질려서 아버님을 쳐다보시더라고요. 아버님은 시뻘개진 얼굴로 뭔가를 생각하시더니 저를 설득하려 하는 겁니다. 세아가 일단 진정해라.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아직 모르는데 왜 이렇게 경고망동하게 구니? 일단 준혁이한테 물어보마. 어디 물어보세요. 영상도 직접 보여주시고요. 너 아니면 어쩌려고 이래? 준혁 씨랑 놀아난 그 사람이 이렇게 영상까지 보냈는데 그 영상에 준혁 씨 얼굴이 떡하니 있는데 어떻게 아닐 수 있겠어요? 어머님 아버님 믿고 싶지 않은 건 알겠지만 인정하세요. 일단 진정을 하고 준혁이에게 직접 얘기를 듣자. 이혼이 그렇게 쉬워? 우리가 힘들게 너를 받아들여줬는데 너는 이혼 소리가 그렇게 쉽게 나와? 그 말에 기가 막혀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아버님 지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아들은 일부러 만만한 저랑 결혼을 한 겁니다. 결혼 생활 도중 이런 일이 생겨도 그냥 넘어가 줄 수 있는 여자.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여자를요. 이혼 소리가 쉽느냐고요? 이런 걸로 이혼 안 하면 도대체 뭘로 이혼하나요? 제 말에 어머님 아버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더군요. 저는 어머님 아버님에게 그만 돌아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가만히 계시길래 그럼 여기 계시라고 제가 나가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 짐 간단히 챙겨 그 집을 나왔어요. 저는 친정으로 갔고 친정 부모님께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엄마 아빠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나셨습니다. 아빠는 시아버지에게 전화해서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느냐고 고래고래 소리까지 지르셨어요. 다음날 남편도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된 건지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남편은 걔가 저한테 그런 문자를 보낼 줄 몰랐다면서 일단 만나서 얘기하겠다고 그러더군요. 저는 이혼 얘기도 해야 되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니 남편뿐만 아니라 시부모님도 같이 계시더군요. 그때 저한테 따지러 왔을 때와 달리 셋 다 굳은 표정으로 땅만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 저에게 하던 고압적인 태도와 달리 그날은 저에게 쩔쩔매더군요. 저기 많이 놀랐지? 그 영상 봐서. 당연히 놀라죠. 그때 술을 너무 많이 먹고 과음을 해서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이. 하여튼 걔가 작정하고 버린 일 같아. 사실 그 영상으로 나한테 협박도 하더라고. 다 알리기 전에 거금을 내놓으라고. 내가 미쳤다고 그런 짓에 응하겠어? 싫다고 했더니 당신한테 그 문자를 보낸 것 같아. 그래서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던 건 맞잖아요. 내가 그 일은 진심으로 잘못했고 한 번만 없던 일로 넘어가줬으면 해.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도 그날 일은 진심으로 당신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 앞으로 엄마가 당신 아무 때나 부르고 그러는 일은 없을 거라고 하셨어. 어머님도 옆에서 거들더라고요. 그래, 지민아. 앞으로는 우리 집에 살림 배우러 안 와도 된다. 오라고 연락도 안 하마. 둘이 힘들게 결혼했는데 고작 이런 일로 헤어질 순 없지 않니? 그 문자 보낸 인간은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마. 그러니 너도 이번 일만 덮어두고. 그런 영상을 직접 보고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어요? 어머님이라면 그러실 수 있겠어요? 물론 충격이지, 충격인데 그렇다고 힘들게 한 결혼 물을 필요까지 있니?
부부들 다 알게 모르게 참고 넘어가는 거 많다. 바람 펴도 넘어가주는 경우 많고 더한 일을 해도 덮어주는 경우도 많아. 그리고 너 의사 사모는 아무나 하니? 남들은 그 자리에 앉고 싶어도 못 앉아. 우리도 너한테 많은 거 바라는 것도 아니잖아. 이제 너한테 이래라 저래라 안 할 테니까 그냥 이혼 같은 생각 말고 살아. 우리 준혁이가 돈 얼마나 잘 벌어다 주니. 그걸로 너 하고 싶은 거 실컷 하고. 얼마나 좋은 팔자야. 남편이 뒤에서 뭔 짓을 하고 다녀도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는 사람하고 그런 짓을 벌이는 걸 제 눈으로 직접 봐도 의사 사모자리에 만족하고 그냥 참으라 그 말씀이신가요? 그게 좋은 팔자예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시부모님도 진짜 끝까지 너무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 아버님은 네가 기어코 이혼을 하겠다면 그럼 뭐 소송이니 그런 거 하지 말고 조용히 끝내자. 서로 망신당해서 좋을 게 뭐 있니? 우리가 섭섭치 않게 챙겨줄 테니까 그냥 성격 차이 정도로 적당히 얘기하고 마무리 짓자. 성격 차이요? 망신이요?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다고 망신이에요? 송준혁이 지 성취양 숨기고 저랑 위장 결혼한 거고 그 영상까지 제가 직접 봤어요. 저는 이 일의 피해자예요. 뭔 피해자야? 우리 준혁이가 뭘 어쨌다고? 조용히 이혼하는 게 너한테도 좋은 거다. 너는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냐? 하면서 그 와중에 저를 비난하는데 시부모님도 치가 떨리고 이 모든 사태를 일으킨 주제에 가만히 있는 남편 놈도 치가 떨리더라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저 머리 안 돌아갑니다. 남들은 의사 사무짜리 어쩌고 하는데 저 애초에 그런 거 탐나서 결혼할 정도로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도 아니에요. 송준혁이 저한테 진심인 줄 알고 이 결혼도 한 거였습니다. 조용히 이혼이요? 누구 좋으라고요? 저 소송할 수 있는 거 다 할 겁니다. 소문 나면 나라고 하죠 뭐. 창피를 당해도 송준혁이 당하지 제가 당하나요? 저를 얼마나 만만하게 보셨으면 지금 이런 순간까지 저한테 이러세요? 저는 저대로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이혼할 겁니다. 제가 몹시 단호하게 나오니 시부모님도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적당히 말로 꼬드겨서 이혼 없던 일로 하거나 설령 이혼을 해도 협의로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소송이고 뭐고 다 할 거고 소문 난다고 해도 상관없다고 하니 놀란 듯 했죠. 특히 남의 눈 신경 많이 쓰고 대학 교수로까지 있는 아버님한테는 아들의 그런 사생활이 들춰지면 가장 곤란해질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가려는 저를 붙잡고 얘기 좀 하자고 미안하다고 그러셨어요. 저는 필요 없다고 뿌리치고 그 집을 나갔어요. 그 후 남편과 시부모님이 연달아서 전화가 오고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미안하다. 우리가 너무 심하게 말했다. 네가 얼마나 속상하냐 하면서 이제서야 저를 달래려고 하시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시부모님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저에게 전화하고 친정 근처에 찾아오셨어요. 제발 조용히 끝내달라고요. 그러면서 거금의 위자료도 제시하시더라고요. 저는 위자료고 뭐고 그냥 법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시부모님은 필사적이었습니다. 이거 소문이라도 나면 아버님도 너무 곤란해지고 준혁이도 너무 힘들어진다고요. 그런 안 좋은 소문이라도 퍼지면 누가 준혁이 병원에 오겠느냐면서요. 제발 조용히 이혼해달라고 필사적으로 부탁하셨는데 그걸 보는 저도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수많은 고민 끝에 저는 결국 위자료를 받고 조용히 이혼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위자료 가지고 협박하느니 흥정하느니 그런 소리 더 듣고 싶지도 않고 그냥 빨리 끝내고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떨어진 자존감은 회복이 잘 안 되고 많이 힘들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부모님도 걱정을 많이 하셨고 저도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좀 다잡고 살자고 결심했어요. 여행도 다니고 마음도 좀 추스른 후에 다시 다른 병원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거기서 바쁘게 일하면서 지내니까 오히려 마음이 훨씬 낫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일하다가 전 남편의 충격적인 근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저에게 소송이나 따로 말하지 않는 조건으로 위자료를 제시하셨고 저는 그 위자료를 받고 빠르게 협의이혼으로 마무리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혼 사유에 대해서 입 다물면 뭐 하나요? 남편의 성취형과 사생활은 결국 동네방네 다 소문나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저랑 이혼 후 몇 달 뒤 저한테 문자를 보냈던 그 트랜스젠더가 병원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쳤다더군요. 남편과 시부모가 불법 촬영 혐의로 그 사람을 고소했었고 그걸로 아기를 품은 그 사람이 병원에 와서 난리를 치며 다 터트린 겁니다. 병원에 있던 직원들, 환자들 그 사실을 다 알게 되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더라고요. 제가 말하지 않았어도 결국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난 셈이었죠. 남편은 그 후 한동안 병원에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소문이 났는데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출근을 하겠나요? 그 후로는 어떻게 됐는지는 모릅니다. 완벽해 보이는 전 남편의 이중생활, 체면과 보이는 것을 중시했던 그 가족들이 그토록 막고 싶어 했던 비밀이었는데 결국 다 터지게 되었던 거죠. 저는 그 얘기를 전해 듣고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더불어 이제 다 끝난 사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던지 신경 쓰지 말고 살자는 생각도 들고요. 유시와 시인의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을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는 법이 없다. 고개를 꺾고 뒤돌아보는 새는 이미 죽은 새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혼 후 그 시를 우연히 보게 되었을 때 한참이나 먹먹한 기분이었어요. 기막히고 힘든 일이었지만 이미 지나간 일을 구태여 잡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을 굳이 뒤돌아보며 후회하고 분해하는 것보다 남은 앞날을 보고 똑바로 걸어가는 것이 더 중요할 테니까요. 이혼 한 번 했다고 삶에 실패한 것도 아니겠지만 애초에 삶에 실패가 어디 있겠나요? 지난 날은 묻어두고 돌아보지 않고 앞날만 보며 잘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